오늘 개헌으로 소멸의 위기를 넘는다. 두 번째 주제, 평등권과 평등원칙 조항의 보완과 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여성의 지위 향상 같은 성별에 대한 평등뿐만 아니라 종교나 장애, 인종 등에서도 평등이 돼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홍준영 명예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가치 질서를 이루는 대원칙으로서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더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 사유를 기존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서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확대하여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차별을 더욱 구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권과 평등원칙의 신장은 결국 우리가 처한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초고령화에 대처하는 데도 규범적인 토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헌법 개정안으로 제시합니다. 현행 헌법과 제7공화국 프로젝트 팀에서 제안하는 평등원칙 조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제안은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4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이번에는 비혼 가정의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서는 국가에게 모성보호 노력 의무죠. 모성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따른 보건에 관한 권리는 생명안전보건국가의 헌법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2, 3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더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대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혼인과 가족 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뿐만 아니라 비혼 가족에 대한 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과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윤리나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율은 저하되고 가족 형태도 혼인 외에 다양한 비혼 형태 가족들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완고한 보수적 관점에서는 병리적 현상 또는 비정상으로 보이겠지만 이제 더는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생존해 나갈 수 있으려면 비혼 가족에 대해서도 혼인 못지않은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혼인 외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 뜻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6조 제3항 국가는 혼인에 의하지 아니한 가족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난민 보호 그리고 망명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인구 소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장 노동력 부족, 납세자 부족 등 사회 경제적인 애로를 초래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지방과 도시 1차, 2차, 3차 산업을 가리지 않고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 특히 외국인의 국내 이주는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 과제입니다. 규제 중심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 수용과 적응 지원을 양축으로 한 탄력성과 민첩성을 갖춘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서울시 중심으로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지만 그 방안은 숙소 마련이라든가 교육 등 부대 비용과 언어 장벽 등 문화적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반드시 더 저렴한 방안이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외국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려는 고민 없이 값싼 외국 여성 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인권 침해와 미등록 노동자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정책보다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절박성을 고민한 끝에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칫 졸속 정책에 따른 폐해단이 걱정됩니다. 그런 방안을 도입한다고 해도 입국이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민간 업체를 통해서 구인을 알선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거나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노동자 약 100명이 올해 안에 서울의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일하게 되는데 가사 도우미들은 가정에 직접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채용된 뒤에 각 가정으로 출퇴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전에 한국어 능력과 경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시범사업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있었던 만큼 문제점을 해소할 면밀한 제도 설계와 시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시행 방안이 훨씬 더 탄력적이고 또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발상, 어떤 아이디어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분야, 지역에 외국 인력을 적극 초청해서 수용하되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정착과 적응, 동화를 촉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사회의 공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 외국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세대 중심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난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 수용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방성과 다문화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국격 향상과 대외적 리더십 제고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은 망명의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이미 보편적인 국제법적인 대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히 정치적 망명권을 이제 헌법에 명문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난민 인정이 저조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난민 절차와 지원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반성에서 2012년 2월 11일 난민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난민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문제가 제대로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난민 인정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절차나 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난민에 관한 헌법 개정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에 대한 수용과 정착에 따른 지원, 그리고 적응 및 동화라는 큰 틀에서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 목표가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문화적 고립과 범죄 등 사회적 일탈 행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참고하고 있는 북구의 많은 나라들이 벌써부터 겪었고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시행착오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세심한 정책과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입법자의 몫이 되겠지만요. 헌법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의 지위,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위 보장의 최소한만을 정하고 있는 셈이죠. 다문화 공생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의 발상을 전환을 해서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 개정 제안은 제6조 A, 제1항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은 망명의 권리를 가진다. 제6조 B, 제1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2항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대한민국 이주를 장려할 수 있다. 제3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정책을 돕고 사회 적응과 동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어린이, 청년, 여성, 노약자, 장애인의 권리 신장, 지역 거점 공공의료체계의 혁신,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일자리 확대, 지방의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강화,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경쟁력 제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업 유치 방안과 육성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과제를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권과 평등 원칙, 그리고 더하여 이민 정책과 난민 보고, 망명권에 대해 홍진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소설의 결말은 매우 다양합니다. 열린 결말, 비극적 결말, 허무한 결말, 중의적 결말. 그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권선진악의 결말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에게 득이 되고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며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회의 행복한 결말을 위해 권리장전을 다시 써봅니다.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